자, 이게 금융 불안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흐름인데, 물론 시장 금리가 22년 10월, 11월에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그 이후에 또 시장 금리가 조금 안정화되면서 그래도 금융 불안 정도가 해소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또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여전히 금융 시장이 불안하고, 금융 불안 중에서도 가장 불안한 게 뭘까요? 부동산 PF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PF 시장이 보시는 것처럼 그 대출 잔액이 22년 9월 3분기까지의 기준으로 125조 원을 초과합니다. 근데 23년 1월 기준으로 제가 어림 추산을 해봤는데 150조 원에 가까울 것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결국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계속 쌓이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우려도 조금 완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융시장 불안이 나름 해소는 됐지만 이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불안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부동산 PF 시장이 정말 다시 좀 그 부각이 되고 불안해지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런 게 좀 터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아, 터질 수 있습니다. 네. 터질 수 없다고 가정하면 안 되죠. 그러면 네.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터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터지는지를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 그래프를 보여드렸었지만 역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이렇게 쌓이고 있어요. 그럼 이게 쌓이는 것 중에 일부는 갚지 못할 대출 잔액일 수 있겠죠. 그럼 그 갚지 못할 대출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가 뭘까요? 연체율입니다. 네. 연체율을 보시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전 금융권 연체율을 19년 말 기준 0.46이었는데 22년 9월 말 기준 0.9니까 연체율이 2배 수준으로 올라갔죠. 네. 근데 심지어 이것은 9월 말 기준입니다. 어. 10월, 11월 가장 불안했던 그 통계는 아직 없어요. 음. 지금 부동산 PF 수준은 더 올라갔다고 아까 제가 네. 추산을 해봤잖아요. 그것은 미분양 주택 수가 9월 이후에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반영되지 않은 채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금융산업을 크게 쪼개면 은행산업, 보험산업, 증권산업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은행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증권산업 보십시오. 증권산업의 연체율은 19년 말 1.3%에서 22년 9월 말 8.22%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중에 여러분 연체가 장기화되면 보통 100일을 기준으로 해요. 3달. 연체가 장기화되면 그걸 부실채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부실채권 비율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쯤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물론 이건 9월 말 기준이니까 지금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2월 기준에서 가늠을 해본다면 미분양 주택이 쌓이니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우리 가정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십시오. 제가 미분양 주택 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20년 미분양 주택 건수가 많이 해소됐죠. 21년 또 그 시장 재고에 머물렀죠. 22년에 쌓입니다. 근데 22년 상반기에는 완만하게 쌓이다가 22년 하반기에 급격히 쌓이죠. 네. 그리고 시장 재고 보통 6만 8천 호를 찍습니다. 12월이에요, 이것도. 1월 기준 미분양 주택 건수는 2월 말일 날 발표됩니다. 그 나오면 또 뭐 긴급하게 또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미분양 주택이 7만 호 이상으로 쌓일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국토연구원에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국토연구원에서 3개월 정도 인턴으로 계약직 인턴으로
일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이제 저기 안양에 있었어요. 과천 쪽에 있었어요. 안양시청 맞은편에 있었는데 지금은 세종으로 옮겨갔죠. 여기서 미분양주택 건수를 추산했거든요, 이번에. 근데 최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최소 13만 호, 많게는 16만 와, 호까지 갈 수 있다라고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제가 제시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다소 정부 사이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국토연구원은 정부 사이드, 국토교통부의 산하 연구기관이라고 보셔도 되고, 물론 국무총리실 산하예요. 직제로는. 그러나 국토연구원은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거기에 예산을 받아서 씁니다. 직제로는 국무총리실 산하지만. 그러니까 정부 사이드의 연구원이에요. 기재부 산하에 KDI가 있다라고 가정하듯이 물론 KDI도 이 국무총리실 산하입니다. 제가 있었던 에너지경제연구원도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이에요. 그 직제는 그렇고요. 그러나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랑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국책연구기관들은 정부 사이드인데 정부 사이드에서 미분양주택 건수를 이렇게 높게 갈 거다라고 추산한 것은 굉장한 경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미분양주택이 쌓이는 한 집 사지 마셔라고 말씀 계속 드렸었죠. 교수님, 그러면 네. 4월에 또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열리는데요. 그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행보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네, 앞에 살짝 거론해 드린 것처럼 다음번에는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어, 연준이 3월 22일 날 인상할 것은 거의 자명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그게 빅 스텝이냐 베이비 음, 스텝이냐의 여부인 것이지 인상할 건 자명해요. 그러면 지금도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상당히 높은데 이건 시장이 예고했던 시장이 기대했었던 수준의 격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오늘 금리 동결로 인해서 기대했던 수준 이상으로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추가적인 자금 유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면 강달러의 또 다른 공격이 야기될 수 있고 그럼 강달러 때문에 물가가 더 올라요. 그러면 뒤늦게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돼요. 그러면 뒤늦게 부동산 시장은 더 크게 조정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이 4월에는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음,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2월 물가, 3월 물가 이 지표를 받아들고 판단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4월에 통화 정책 행보를 그렇게 보고 제가 이미 한두 달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하다가 한번 쉬었다 인상하는 것도 속도 조절이다. 그 속도 조절의 끝자락에 이제 동결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의 수순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그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뭐 거래 건수도 증가하고 뭐 상승한 호가에서 거래가 체결되고 그래서 네, 뭐 부동산 시장 바닥 나왔다, 아니다 네, 이렇게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혹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실까요?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아니다. 바다가 아닙니다. 네. 네. 그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견을 가지고 좀 비판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어떤 특정인이 바닥이다라고 얘기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누가 그런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웅달님은 저를 잘 아시지만 저는 이제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남의 얘기를 들으면 제가 바이어스 되거든요. 네. 저는 데이터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데이터 가지고만 판단하니까 저는 누구 어떤 특정인이 혹시나 바닥이라고 했더라도 그분을 이제 지적하는 표현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물론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그 근거를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국 실거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이게 22년 집값 하락률이 전국 16.84%까지 빠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이 실거래 아파트 매매 가격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가장 큰 낙폭입니다. 어, 보신 것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낙폭이 훨씬 크죠. 또 큰 이유는 21년 집값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21년까지는 굉장히 크게 솟았으니까 그 값이 22% 이상 빠진 겁니다. 근데 금융위기 때 10% 정도 빠졌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죠? 보시는 것처럼 굉장한 낙폭이다. 2배 이상의 낙폭이다. 그래서 이 정도 조정됐으면 바닥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 바닥론을 생각해 본다면 또 두 번째는 코픽스 추이를 봤을 때 어쨌든 기준금리도 이번에 동결했고 시중금리는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신규 취급액 기준의 코픽스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값이 떨어지면 시중금리는 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어쨌든 코픽스가 정점을 찍고 이만큼 떨어져 주기 때문에 금리 시중금리가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지니까 매수 여력이라든가 매수 의지가 강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바닥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금리와 주택 가격은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도 금리 수준이 이제 정점 찍고 떨어지니까 향후 주택 가격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이제 바닥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 그게 주택 가격 전망 CSI로 나타나요. 그러면 지금 이 주택가격 전망 CSI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바닥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닥 찍었다. 그러나 이건 수요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바닥 찍었다라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이라는 기준선을 훨씬 밑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수요가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수요가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100을 상회하는 순간 바닥을 찍은 거예요. 어, 마이너스에서 여전히 맴돌고 있는데 바닥을 찍었다라는 표현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한 가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요가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라고 그러면 가정해 볼게요. 왜냐하면 100이라는 수요 중에 10이라는 수요가 다시 반등했다. 나 내 집 마련하겠다. 아니면 투자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오로지 수요 측면만 고려한 것이고 부동산 매매 가격을 확인할 때는 총론적으로 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거시경제, 금리 여건이라든가 수요 측면, 공급 여건, 정책 제도적인 여건. 정책 제도적인 여건도 3월부터 매우 호의적으로 바뀌잖아요.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출 받을 수 있게 충분히 열어주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살 수 있을 사람은 사세요. 사고 싶은 사람 사세요.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역시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주택가격 전망 CSI 이게 구매 의사를 보여줘요. 구매 의사가 저점 찍고 반등한 거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100 밑에 맴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닥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할 때 가격을 가지고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를 제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바닥을 찍은 건 사실이에요. 마이너스 0.48%. 그죠? 그 바닥을 찍고 지금은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3에 가깝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등락률이 마이너스 폭을 좁혀가는 걸 갖고 바닥이라고 하면 안 된다. 아, 바닥을 찍은 거 여전히 지난주보다 빠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값이 바로 다음 주부터 플러스로 반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점점점 올라가긴 할 텐데 올라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값이 소위 마이너스에서 0을 찍고 플러스로 반등할 때 그때 매매 가격의 바닥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값이 여전히 보세요. 조정되는 구간이 요만큼 남아 있는 거잖아요. 요만큼. 네. 그죠? 이제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요 구간이 거의 23년 한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세 가격의 조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조정되면 조정될수록 매매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금매는 누가 던질까요?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던질까요? 금매는 누가 던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매는 갭 투자자들이 던지는 거예요. 예. 금매는 다주택자들이 던지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던지는 거예요. 음, 투자의 성격으로 갖고 있던 매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언제 주로 던지느냐?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이 빠질 때. 네. 전세 가격이 빠지면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해요? 누가 메꿔야 돼요? 투자자가 메꿔야 돼요. 근데 금리가 높은데 어떻게 메꿔요? 그러니까 금매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 간의 상관관계를 그렇게 규명지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요가 반등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수요가 저점 찍고 반등한 건 아니지만 반등했다 하더라도 매매 가격이 추가적인 조정이 있다. 이게 바닥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이 급격히 조정되다가 조금 완만하게 조정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분양 주택 건수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아까는 단기 시기에만 보여드렸어요. 이제 롱텀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롱텀하게 봤을 때 미분양 주택이 가장 극심하게 쌓였을 때가 16만 6천 호예요. 지금 우리는 6만 8천 호 정도 찍은 거예요. 만약에 16만 6천 호로 간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만약에 그만큼까지 계속 쌓여 나간다 그러면 매매 가격은 계속 조정되는 것이다라고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네.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데 집값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미분양 주택이 쌓일 것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공급 물량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답이 나옵니다. 근데 얼마나 쌓이느냐? 아까 제 국토연구원의 그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테이블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토연구원이 추산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시나리오 2와 4만 보시면 됩니다. 뭐 보시면 연평균 요렇게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53만 호 공급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공급량이 취소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지금 대우건설 사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취소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47만 호 공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고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어떠냐에 따른 시나리오도 있어요. 근데 이 시나리오는 이미 깨진 상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어, 이 기준금리보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최대값이 16만 8천 원, 13만 원. 근데 음. 최소 13만 원에서 16만 8천 원이니까 다시 보여드린다면 이때를 초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와. 무섭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리라고 좀 희망차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8, 9만 원은 무조건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누구도 모르지만 그래서 미분양 주택 통계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 통계를 업데이트하면서 내가 지금 매수 시점이 왔나 안 왔나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지금 바닥이라고 섣부르게 진입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끝으로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